저는 그때 수술복을 입은 채로 병원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건 소주병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소주. 1,900원짜리. 20년이면 충분히 길잖아요. 20년간 착한 딸 노릇하면서 참았던 것들이 굳게 그 투명한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전부 타올랐어요. 목이 화끈거렸어요. 전술을 잘 못했어요. 아니, 못했었어요. 양부모님이 우리 정혜는 술 마시면 안 돼. 건강해야지 하시면서 평생 술자리를 피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니 웃겼어요. 건강해야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하얀 복도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더러워 보였어요. 35년을 살면서 그렇게 속이 뒤집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제가 환자복을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환자가 아니라 공여자였죠. 처음부터요.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야, 정혜 어디 갔어? 양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전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소주병을 다시 입에 가져갔어요. 두 모금, 세 모금.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좋았어요. 이 고통은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정혜 씨, 거기 계세요? 간호사 선배 목소리였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당연하죠. 수술 30분 전에 공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요.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알코올이 혈액에 섞이면 마취가 위험해졌어요. 수술은 최소 24시간은 미뤄야 했어요. 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0년간 수술실 코디네이터로 일했으니까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전 숨지 않았어요. 복도 구석, 비상계단 입구 옆에 그대로 앉아서 소주병을 비웠어요. 목 넘김이 점점 쉬워졌어요. 몸이 뜨거워졌어요. 얼굴에 열기가 확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혜야, 양아버지가 달려왔어요. 63세, 부산 건설업계에서 3대째 내려온 재벌가의 가장 위험 있는 목소리로 평생 사람들을 지배해온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제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빴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해진 시야로 그분을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보면 몰라요? 미쳤어? 지금 30분 후면 수술인데. 알아요. 전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하영이가 죽을 수도 있어. 하영이요. 제 양여동생이요. 25살 대학도 안 가고 집에서 놀기만 하던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리고 신부전을 앓고 있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살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넌 하영이 언니잖아. 언니요? 전 비틀거리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술 냄새가 코끝에서 확 올라왔어요. 제 입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저는 20년간 누군가의 예비 신장이었어요. 언니가 아니라요. 양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뒤에서 양어머니도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그분은 제 팔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정혜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전 팔을 뿌리쳤어요. 세 개요. 그분이 비틀거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순한 양처럼 평생을 살았던 정혜가 처음으로 반항하니까요. 얘기요? 20년 동안 충분히 했잖아요. 아니, 전 들었죠.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들을요. 정혜는 건강해야 해. 정혜는 술 마시면 안 돼. 정혜는 결혼하면 안 돼. 전부 다 제 신장 때문이었죠?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간호사들이 멀찌감치 서서 이쪽을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전 오른손을 들었어요.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4K 순금. 입양되던 날 양어머니가 끼워주신 거였어요. 우리 딸 정혜 평생 사랑한다고 하시면서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사랑이요? 전 반지를 뺐어요. 30년을 끼고 살았던 반지였어요. 손가락에 자국이 패여 있었어요. 하얀 선이 또렷했어요. 마치 족쇄를 풀어낸 것 같았어요. 정혜야, 그건 땡그랑.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맑은 소리를 내면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다 복도 타일 틈 사이로 굴러갔어요. 양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우려고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 돌아섰어요. 맨발이었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었거든요.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비상계단 쪽으로요. 정혜야, 정혜야 제발.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층, 두 층.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1층 출구가 보였어요. 자동문이 열렸어요. 오후 3시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부셨어요. 너무 밝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빛 같았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부산의 짠 바닷바람이었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보였어요. 만약 당신이 20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장기 공여용으로 키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그냥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도 났어요. 얼굴이 뜨거웠어요. 3주 전만 해도 전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알았어요. 그건 거짓이었다는 걸요. 세 시간쯤 걸었을까요? 맨발이 부르트고 나서야 걸음을 멈췄어요. 해운대 백사장에 주저앉아 모래를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따뜻한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때마다 20년간 쥐고 있던 뭔가도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아빠, 하영. 그리고 병원 번호까지.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원을 껐어요. 아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3주 전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날이었죠. 병원 낮 근무를 마치고 택시를 탔어요. 해운대 쪽 저택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는 해가 아름다웠어요. 운전기사님이 해운대는 언제 봐도 좋네요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웃으며 그러게요라고 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 가면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집 앞에 내려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냄새였어요.
거실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죠. 아빠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엄마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셨어요. 하영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언니 왔어? 하영이가 고개도 안 들고 말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무심한 목소리였죠.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응, 오늘 좀 늦었지?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엄마를 도우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저를 막았어요. 정혜야, 넌 쉬어. 오늘 엄마가 다 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뜬 것 같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살짝 웃으며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했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푸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빠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엄마는 계속 웃고 계셨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하영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언니 나 임신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버렸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영이의 손을 잡았고 아빠는 박수까지 치셨어요.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기쁘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죠. 축하해, 하영아.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나 봐요. 하영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언니, 나 정말 행복해. 이제 엄마 아빠가 나만 봐주실 거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나만 봐주실 거야.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순간 하영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기쁨보다는 승리감 같은 게 보였거든요. 저녁 내내 엄마 아빠는 하영이 얘기만 했어요. 태명은 뭘로 지을지, 아기방은 어디로 꾸밀지, 유모차는 어떤 걸 살지.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가끔씩 하영이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정혜야, 너도 이제 이모 되는 거야.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데 웃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었어요. 좋은 일인데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하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내 먹으면서 제 옆에 서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언니, 나 임신한 거 축하 안 해? 아까 축하한다고 했잖아. 말로만. 진심이 안 느껴져. 하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 하영이가 예민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조심하고. 그렇게 말하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하영이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하영이의 임신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임신 초기엔 입덧이 있었어요. 심한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토했죠. 근데 하영이는 저녁 내내 갈비찜을 잘도 먹더라고요. 설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점심시간에 산부인과 동료 간호사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임신 초기에 입덧 없는 사람도 있어? 있긴 한데 드물지. 왜?
누가 임신했어?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동료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진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죠. 임신 초기 증상, 입덧 시기, 임신 확인 방법. 검색할수록 의심이 커졌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동생이 임신했다는데 의심부터 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하영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초코파이였나, 새우깡이었나. 아무튼 간식을 입에 마구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임신부가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됐어요. 하영아, 병원은 다녀왔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영이는 과자를 씹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귀찮아. 임신 확인은 해야지. 같이 갈까? 괜찮아. 나중에 엄마랑 갈 거야. 하영이의 대답이 너무 무심했어요. 보통 임신하면 제일 먼저 병원부터 가지 않나요? 근데 하영이는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영이를 관찰했어요. 나쁜 언니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입덧도 없고 냄새에도 민감하지 않고 심지어 술 냄새 나는 아빠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더라고요. 언니, 왜 자꾸 쳐다봐? 어느 날 하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시선을 돌렸죠. 아니, 그냥 감시하지 마. 기분 나빠. 하영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한테 제대로 물어봤어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었고 제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있잖아. 내 동생이 임신했다는데. 근데 입덧도 없고 병원도 안 가고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동료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좀 이상하긴 한데. 혹시 거짓말?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무슨 이유로? 설마. 그럴 리가. 그럼 병원 가보라고 해. 정확히 확인해야지. 동료의 말이 맞았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자마자 하영이한테 말했죠. 하영아, 내일 쉬는 날인데 같이 병원 가자. 언니가 검사 예약해 줄게. 하영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싫어.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임신이면 초음파 검사 받아야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하영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소리쳤어요. 언니가 왜 그래? 내일인데. 내일이니까 걱정되는 거잖아. 우린 그렇게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엄마가 놀라서 뛰어나왔고 아빠도 서재에서 나오셨죠. 결국 엄마가 중재를 했어요. 정혜야, 하영이 놀라잖아.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되지.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임신은 빨리 확인해야 해요. 만약 자궁 외 임신이라도 하면 큰일 나요. 그 말에 엄마 아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제야 하영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일 갈게. 그렇게 다음 날, 제 쉬는 날, 저는 하영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하영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죠. 제 손은 차가웠고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하영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병원 복도의 형광등 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영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바닥엔 식은 땀이 배어들었고요. 하영은 제 눈을 피한 채 초음파실 문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간호사인 제가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입덧도 없고 체중 변화도 없고 무엇보다 임신부 특유의 표정이 하영에겐 없었어요. 김하영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문을 열며 부르는 소리에 하영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전 하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아니, 어쩌면 제가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몰랐어요. 초음파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어요. 배를 좀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영이 옷을 걷어올리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하영의 옆에 서서 모니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젤을 바른 탐촉자가 하영의 배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10초, 20초, 30초. 모니터엔 텅 빈 자국만 보였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슬쩍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신이 아닙니다. 자궁 상태는 정상이고요. 혹시 생리불순이 있으셨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 같았죠. 전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영을 봤어요. 하영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을 깨물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어나. 제가 한 말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낮고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하영이 옷을 추스르는 동안 전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간호사 가운을 입은 동료들이 지나갔고 환자들이 복도를 오갔으니까요. 하영이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언니, 집에 가자. 전 하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도 침묵만 흘렀죠. 기사님이 라디오를 틀었지만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왜? 대체 왜?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집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제겐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다녀왔어? 병원은 어땠어? 밝은 목소리였어요. 기대에 찬 목소리. 전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봤어요. 엄마와 아빠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 분의 표정이 너무 긴장돼 있었거든요.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부모 같았어요. 임신 아니래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담담하게. 하영이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두 분의 표정 변화만 지켜봤어요.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빠는 입술을 떨며 하영을 쳐다봤고요. 그럼 어떻게?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실망? 아니, 그건 실망이 아니었어요. 당황?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하영아. 아빠가 하영을 불렀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하영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려고 했어요. 임신이 아니면 뭐가 문제인데? 제가 물었어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하영에게. 하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언니,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미안해. 언니 심장이 나한테 맞는다고. 엄마가 그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 내 심장? 뭐라고? 엄마가 벌떡 일어나 하영에게 다가갔어요. 하영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그랬잖아요. 언니 심장이 나한테 조직적 합성이 맞는다고. 근데 언니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하면 관심 끌 수 있을 거라고.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울먹이면서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빠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심장이식?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제 심장이 필요한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벽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똑똑똑.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었어요.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정혜야. 하영이가 아파. 유전성 신장 질환이야.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요? 제가 끊었어요. 차갑게. 그래서 제 심장을 달라고요? 그것도 거짓말로 저를 속여가면서요? 정혜야, 하영이가 죽을 수도 있어. 엄마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가족이잖니. 가족.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울렸어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그 단어. 하지만 그 순간 그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족이요? 제 목소리는 웃고 있었어요. 비웃듯이. 가족이 이렇게 하나요? 전 하영을 쳐다봤어요. 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엄마와 아빠는 제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사랑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방에 들어갈게요. 전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에서 엄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왼손 약지의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0살 생일에 받았던 반지. 엄마가 우리 딸 이제 어른이네라며 끼워줬던 그 반지. 전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낀 반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파고들어 있었어요. 마치 제 운명처럼.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방문을 잠그고 앉아있던 나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죠. 병원 직원 전용 포털 사이트.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던 메뉴가 있었어요. 바로 본인 의료기록 조회였죠. 로그인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화면이 바뀌고 내 이름이 떴어요. 정혜. 그 아래로 20개가 넘는 파일이 줄지어 있었죠. 처음엔 평범했어요. 감기, 독감, 장염.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장 기능 검사 2005년 3월. 신장 초음파 2007년 8월. 신장 정밀 검사 2010년 12월. 조직 적합성 검사 2015년 6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왜 이렇게 신장 검사만 반복되는 거죠? 나는 신장에 문제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히려 엄마는 늘 말했었어요. 정혜는 건강해서 다행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신장이 약한데 그 말의 의미가 그때 와서야 달라 보였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파일 하나를 열었죠. 2015년 6월. 내가 25살 때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서였어요. 그리고 거기 비교 대상란에 적힌 이름. 김하영. 숨이 멎었어요. 아니야. 중얼거리면서도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2018년 또 같은 검사. 비교 대상 김하영. 2020년 또 김하영. 매번 하영이었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화면이 깜빡이는 동안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실제론 들리지 않았지만 느껴졌어요. 20해 동안 쌓아 올린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요. 새벽 6시 거실로 나갔어요.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내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앉아서 얘기하자. 서서 들을게요. 짧을 테니까.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죠. 이게 뭐예요? 화면엔 2015년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떠 있었어요.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죠. 그 순간 알았어요. 다 사실이라는 걸. 25살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검사하셨죠? 정혜야, 그게 20살 생일 때 준 금반지. 그것도 그래서였어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 건강 잘 챙겨야 한다면서 매년 종합검진 받게 했던 것도? 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죠. 의대 가라고 했던 것도,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했던 것도, 술, 담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절 위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긴 게 나는 울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안경을 쓴 걸 보니 역시 밤새 못 잤나 봤어요.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앉아라, 정혜야. 이야기 좀 하자. 아빠도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거실로 걸어 들어가 소파에 앉는 아빠의 등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 나는 그 맞은편에 섰어요. 안고 싶지 않았거든요. 25년 전이었다.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죠. 하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어. 유전성 신장 질환. 우리 집안 내력이지. 아빠 형님도 그걸로 돌아가셨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빠 형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의사가 그랬어. 언젠가 이식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데 엄마도 나도 조직이 안 맞았어. 엄마가 고개를 숙인 채 훌쩍였어요. 1년을 찾아다녔어. 맞는 기증자를. 그러다가 보육원에서 너를 만났지. 검사했어요? 5살짜리를?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건강 확인 차원이었어. 그런데 조직이 완벽하게 맞는 거야.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 남매도 아닌데 이렇게 맞는 경우는 드물다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나는 꾹 참고 섰어요.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언젠가 쓰려고? 아니야. 엄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너를, 너를 진짜 딸로 사랑했어. 5살이던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부르던 그날. 난 정말 내 엄마가 된 거였어. 그런데요? 그런데 하영이가 13살 때부터 악화됐어. 16엔 입원했고 20살엔 엄마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아빠가 이어받았죠. 투석을 시작했어. 의사가 말했어.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달려든 거예요. 정혜야.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25살 때부터 검사했으니까. 하영이 20살 그러니까 투석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우리도 고민했어. 아빠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아빠 목소리에서 떨림이 들렸죠.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너도 우리 딸인데. 한쪽 신장 떼어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도 알아. 근데 하영이는 진짜 딸이니까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미안하다, 정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20회 동안의 거짓말이 이 한마디로 정리되는구나. 사랑은 했어요? 뭐, 절 사랑한 적 있어요? 딸로.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나는 돌아섰어요. 방으로 가려고요. 그때 엄마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정혜야, 제발. 하영이 좀 살려줘. 엄마가 평생 은혜 갚을게. 뭐든지 다 해줄게. 응? 팔을 뿌리쳤어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정혜야, 우리도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하영이가 죽으면 안 되잖니.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몸을 떨며 한없이 울었죠. 왼손 약지의 금반지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20살 생일 선물. 이제 어른이 됐으니 건강 잘 챙기라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건강을 챙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손가락을 비틀어 반지를 빼려 했어요. 안 빠졌어요. 20회 동안 끼고 있어서 살에 파고들었거든요. 아팠어요. 손가락이 빨개지도록 비틀었지만 끝내 빠지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울렸어요. 4번, 5번.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혜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쉰 목소리, 담배 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누구세요? 저는 영란이라고 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 엄마 이야기 좀 해줄 게 있어서요. 우리 엄마요? 당신 진짜 엄마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20년 전 일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란, 영도에 산다던 그 여자. 당신 진짜 엄마 이야기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진짜 엄마. 저한텐 진짜가 없었어요. 25살에 입양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저를 사랑했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거짓이었어요. 전부 하영이를 위한 거였다는 걸 그때 와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집을 나섰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5월의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20해 전절을 낳은 사람의 얼굴을 상상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저를 보육원에 보냈을까? 그 사람도 저를 필요 없어서 버린 걸까? 영도는 해운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녹슨 철문, 빨래가 주렁주렁 걸린 옥상들, 쪽방촌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영란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비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끝방, 문패도 없는 낡은 철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요. 쉰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어요.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6평도 안 돼 보이는 방 안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마른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여자 영란은 저를 보자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어요. 앉아요, 정혜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왠지 따뜻했어요. 저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어요. 어떤 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영란은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어요. 담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아요. 양아버지가 하는 짓, 양어머니, 그 여자 속셈, 전부. 그 여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20년 전 일부터 알려줄게요. 영란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 엄마, 이수진이란 사람이었어요. 25살. 저하고 같은 공장에서 일했죠. 착하고 순한 애였어요. 근데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당신을 낳고 그 남자는 도망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친엄마 이름 이수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수진이는 당신을 혼자 키우려고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공장에서 밤샘 작업하고 주말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어요. 근데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결국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28살 때 영란의 떨리는 손이 담배를 들어 올렸어요. 담배 연기가 흐릿하게 퍼지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죽기 전에 수진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정혜를 좋은 집에 입양 보내달라고, 사랑받으며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입양 기관을 알아봤어요. 영란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양아버지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유전병이 있는데 조직이 맞는 아이를 찾고 있다고. 기관 쪽에서 당신 자료를 보여줬고 완벽하게 일치했대요. 하영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부잣집에 입양된다니까 수진이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입양되고 몇 달 뒤에 알았어요. 우연히 양아버지 회사 사람을 만났는데 딸이 아파서 나중에 신장 이식 받을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수진이 딸을 예비장기로 보냈다는 걸. 그럼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 수 있었어요? 법적으론 완벽한 입양이었어요. 제가 나서봤자 당신만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요.
20년 동안 영란이 눈을 감았어요.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학교 다니는 거 멀리서 봤어요. 교복 입고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걷는 거. 대학 갈 때도 봤어요. 간호학과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거.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래, 저 애는 잘 자라고 있어. 수진이가 원했던 대로 사랑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저를 지켜본 낯선 사람. 제 친엄마의 친구.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하영이가 악화됐다는 거. 그래서 당신한테 이식 요구할 거란 걸. 그때 생각했죠. 이젠 말해야 한다고. 수진이가 뭘 원했는지. 영란이 선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넸어요.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근데 그 눈빛이 제 눈이랑 똑같았어요. 이게 당신 엄마예요. 이수진. 이 사람은 당신이 누군가의 신장 이식을 위한 예비장기가 되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어요. 진짜 딸로. 사진을 쥔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엄마. 진짜 엄마. 28배 죽은 제 엄마. 저를 사랑했던 엄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몰랐어요. 영란 씨. 엄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정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제가 쌓아왔던 전부.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부모였다는 믿음. 하영이가 동생이었다는 착각. 제가 사랑받았다는 환상.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 진짜 엄마는 28배 죽었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의 장기 창고로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영란이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 마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내 인생을 살아, 정혜야. 이제라도 수진이가 원했던 대로 내가 행복하게.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 얼굴도 본 적 없던 엄마. 근데 이상하게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지, 누가 저를 진짜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영란의 쪽방을 나올 때 비는 그쳤어요. 손에 쥔 엄마 사진이 축축하게 젖었지만 저는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어요.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빼내려고 했어요. 이젠 이걸 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럼 이대로 가져가야겠다고. 20년의 증거로.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잊지 않으려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해운대 쪽 하늘이 보였어요. 저 높은 곳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죠. 근데 이젠 아무 느낌도 안 들었어요. 그냥 남의 집이었어요. 제 집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영도 쪽방도 아니었고요. 제 집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젠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사흘 뒤가 수술 날이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제 몸은 제가 지키겠다고. 엄마가 물려준 이 몸을 하영이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사흘이 지났어요. 버스에서 내려 해운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양어머니. 아니, 그냥 양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와 경계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돌아왔네. 수술은 하겠지? 라는 계산이 그 눈빛 속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정혜야, 어디 갔었니? 전화도 안 받고. 산책 좀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방 속 친어머니 사진이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유지했어요. 20년간 연습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착한 딸의 얼굴, 순종적인 딸의 얼굴, 이해심 많은 언니의 얼굴. 양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죠. 신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영이는 2층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짜 임신 발각 이후로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내일 오전 9시야. 준비물은 다 챙겨놨고 정혜야 고맙다. 양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야경이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그 안에는 진짜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서로를 예비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왼손 약지의 금반지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던 이 반지가 20년의 무게가 제 손가락을 조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진짜 내가 되는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눈을 떴어요. 정확히는 눈을 감고 있었을 뿐 한숨도 자지 못했죠. 수술 6시간 전부터 금식이라며 양어머니가 전날 저녁도 적게 먹으라고 했지만 어차피 목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입원 가방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가진 전부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캐리어였죠. 옷 몇 벌, 통장, 간호사 면허증, 그리고 영란 이모가 준 친어머니 사진. 그게 다였어요. 25년 인생의 전부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7시 30분 현관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어요. 병원까지 20분 거리였죠. 차창 밖으로 부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5월의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제 신장으로, 제 몸으로, 제 이름으로. 아가씨, 다 왔습니다.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병원 정문이 보였어요. 익숙한 건물이었어요. 제가 3년간 일했던 곳이니까요. 동료들이 그날 제 수술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갔어요. 착한 정혜 선생님, 동생한테 신장까지 준대. 그렇게 수군거리겠죠. 수술실은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였어요. 제 심장이, 제 피가, 제 심장이 그 순간에도 제 몸속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게 3층에 내렸어요. 복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 옆에 자판기가 있었어요. 새벽부터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커피 뽑아 마시던 곳이죠. 그 옆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걸 꺼냈어요. 소주였어요. 편의점에서 산 초록색 병. 뚜껑을 땄어요. 톡 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렸어요. 소주 냄새가 확 퍼졌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응급실에서 수없이 맡았던 냄새였죠. 술 취한 환자들의 냄새.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던 사람들의 냄새. 알코올은 마취를 방해해요. 수술 최소 24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주해야 하죠. 제가 인턴 시절 배웠던 말이었어요. 간호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알코올이 체내에 있으면 마취 효과가 불안정해지고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수술은 연기되거나 취소됐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입에 댔어요.
첫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타는 것 같았어요. 뱃속이 화끈거렸어요. 25년 동안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양어머니가 술 마시면 안 돼. 신장에 안 좋아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생각하니 웃긴 일이었어요. 제 신장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쓴 이유가 하영이 거였으니까. 두 번째 모금을 넘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반병이 넘어갔을 때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정혜야.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양어머니였어요. 양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준비해뒀던 옷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양어머니가 제 손에서 소주병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병을 꼭 쥐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안 보여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처음 들어보는 제 목소리였어요. 미쳤어? 수술 1시간 남았는데. 알아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났어요. 양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혜야, 장난치지 마. 하영이가 죽어. 내가 아니면 안 돼. 전 장난 안 쳐요. 25년 만에 제일 진지해요. 저는 남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너 지금. 양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빈 병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발그락 소리가 났어요. 저 이제 수술 못해요. 술 마신 사람은 수술대에 못 올라가요. 위험하거든요. 정혜야. 양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래?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까지 보냈잖아. 예비 장기를 관리하신 거죠. 제 말에 양아버지의 손이 풀렸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잖아요. 저를 입양한 이유. 하영이 신장병 때문에 저 같은 애가 필요했던 거. 20년간 건강검진 강요하고 의대 가라고 하고 연애 못하게 하고 결혼 반대한 것도 다 제 신장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양어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우리가 너 안 사랑한 것 같아? 정말 딸처럼 키웠어. 딸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쓰디쓴 웃음이었어요. 딸한테 이래요? 진짜 딸한테도 내 동생 살리려면 내장기 내놔라고 해요? 하영이는 우리 핏줄이야. 양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핏줄. 결국 그게 전부였어요. 맞아요. 전 핏줄이 아니죠. 그냥 부품이었죠. 20년 동안 보관해둔 예비 부품. 저는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약지의 금반지가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이거 10살 때 주셨죠. 우리 딸 이쁘게 키우라고 금 사줬어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이게 목줄이었던 거 알아요? 20년짜리 긴 목줄. 저는 반지를 빼려고 했어요. 안 빠졌어요. 손가락에 딱 맞게 자리 잡은 반지였죠. 억지로 돌렸어요. 살이 쓸렸어요. 피가 났어요. 그래도 돌렸어요. 마침내 반지가 빠졌어요. 저는 그걸 바닥에 던졌어요. 땡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반지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20년이면 충분했어요. 거짓 딸 노릇, 착한 언니 노릇, 예비 신장 노릇. 이제 그만할래요.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정혜야, 내가 안 해주면 하영이가 죽어. 죽는다고. 양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우아하고 차가웠던 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 찾으세요. 뇌사자 대기하시든지 다른 기증자 찾으시든지. 근데 전 아니에요. 전 이제 제 몸 지킬 거예요. 복도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양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혜야, 제발 하는 목소리.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30초가 25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병원 로비였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5월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축축한 해풍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제 심장이, 제 몸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전 이제 정혜가 아니었어요. 이수진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 자신이었어요.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5월의 햇살을 마주했을 때 전 처음으로 제 몸이 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제 선택이었어요.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0년간 지고 살았던 무게를 내려놓은 어깨가 이상할 만큼 가벼웠어요. 그날 이후 전 다시는 해운대 쪽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어요. 영도 쪽방촌 끝자락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 1층에 제 이름으로 된 간판을 달았어요. 정의 간병인 사무소. 초록색 페인트로 칠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릴 때마다 전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사무소라고 해봐야 책상 2개, 낡은 소파 하나, 커피포트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전 처음으로 제 의지로 숨쉬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들어왔고 저녁이면 노을이 사무소 안쪽까지 붉게 물들었어요. 가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간병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처럼 누군가의 예비품이 아니라 그냥 정예로 일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어르신들은 제 손을 잡으며 아가,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맙다는 말이 20년간 들었던 어떤 사랑한다는 말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가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곤 했어요.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었지만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기사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해운대 건설업계 티우사 부도 대표 구속 수사. 작은 글씨로 된 경제면 기사였어요. 사진 속 양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어깨가 축 처진 노인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가슴 한편이 서늘했어요. 며칠 뒤엔 또 다른 기사가 떴어요. 만성 신부전 환자 H양, 투석 치료 중, 기증자 구하지 못해. 하영이었어요. 사진은 없었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20대 중반의 여성, 부산 거주, 유전성 신장질환. 제가 거부한 이후 다른 기증자를 찾지 못했나 봤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며 산다는 내용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하영이를 살리기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제 안에 없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영도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울어댔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그들의 불행이 아니라 제 자유였다는 걸요. 영란 아줌마가 사무소에 자주 들렀어요. 늘 투박한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오셨죠. 어느 늦은 오후 아줌마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석양이 사무소 안을 붉게 물들이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아줌마가 낮게 물으셨어요. 전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20년 동안 제 몸으로 살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찾은 거죠.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20년 전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아줌마에게 부탁했다던 그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내 딸이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라. 엄마가 바랐던 사랑은 조건 없는 거였을 거예요. 신장이 필요해서 핏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거요. 전 20년 만에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아줌마,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요? 아줌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지. 내 엄마도 그걸 알았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저녁이 되어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전 혼자 사무소에 남아 장부를 정리했어요. 간병 일정, 수입, 지출. 빠듯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고른 밥을 먹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제가 결정한 일을 하는 살. 20년 만에 찾은 이 평범함이 전 너무 소중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다가 구겨진 신문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모르는 사이 보관하고 있었나 봤어요. 양아버지의 구속 기사였어요. 사진 속 그의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어요. 전 그 신문을 천천히 찢었어요. 한 조각, 또 한 조각. 소리 없이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사무소에 울렸어요. 다 찢고 나서 전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을 털고 창밖을 봤어요. 영도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물들고 바다는 검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해운대 쪽 고층 빌딩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예전엔 그곳이 제 집이었죠.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제 집은 여기 영도였어요. 이 작은 사무소, 삐걱거리는 간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있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 받았어요. 정혜 씨 맞으세요? 어머니 간병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어요. 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혜입니다. 언제부터 필요하세요? 통화를 끊고 전 수첩에 새 일정을 적었어요. 제 이름 석자가 적힌 페이지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혈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전 그때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제게 진짜 가족은 20년 전 돌아가신 엄마 그리고 그때 제 곁을 지켜주던 영란 아줌마였어요. 그들은 제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숨쉬는 것만으로 기뻐해 주셨죠. 사무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5월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왼손 약지엔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았어요. 1년 전 병원 복도에 던진 그 금반지는 이제 제 인생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들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전 비로소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